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신소재공학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과 세미나 연사님은 박정규 대표이사님입니다. 박정규 대표이사님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창업경영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로보프린트 또는 로보4피플 대표이사로 계시고 중소기업 장관상, 산업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등 명망 있는 상을 다수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Fairly Signal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인생이나 우리 사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정규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로보프린트 RP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규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투가 경상도 말투를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말귀를 못 알아먹으시면 나중에 뭐 메일이라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Fail is 기적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회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도 저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라, 이렇게 강사가 아니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뭐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게 대학원생들이 세상을 가는 데 있어서 뭐 공부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보다는 더 훨씬 더 앞서갈 것 같고요. 또 요즘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도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느끼고 도전을 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뭐 후원도 좀 하면서, 또 강의는 또 어떤 데서 강의를 좀 했는지, 방송 출연은 좀 어떤 데서 했는지, 이런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도 뭐 카이스트에 와서 강의 정도 하는데 너무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을 할까 싶어서, 그래도 물론 이거 가지고도 카이스트에서 강의한다는 그 자체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사를 한번 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 뒤에서 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좀 사연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생을 정리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건데, 저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적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보자면, 병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밖에 당신이 못 삽니다 라는 이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뭐 치료를 한다든지, 또 혹은 또 정신력을 가지고 이겨낸다든지, 또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겨낸다든지 해서 그 생명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의학적으로 선고되었던 사망 선고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또 로봇프린트라는 이 로봇 회사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봅니다. 왜 제 인생이 기적이냐 하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뭐 사실은 많이 엎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이 엎어졌고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보면 뭐 실패자다, 신용불량자다, 패배자다, 자살도 시도했었는 사람이고요. 뭐 가족들한테는 사실은 무능력자에 가까웠고요. 또 어릴 적에 자랄 때는 보면 뭐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말들이 좀 부정적인 말들이 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고, 저도 사업을 하는 중에 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은행에 가보면 돈 1,000원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 아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좀 좋은 학교에 이렇게 공대에 다니고 있지만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4살 때 정도 됐는데요. 입원했을 때에 치료를 하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아마 치료비가 한 56,000원 정도 나왔는 것 같은데 그 56,000원이어서 당일날 퇴원을 못 시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시절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밑바닥의 시절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밑바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카이스트라는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겪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혹은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단어들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도 사업을 해보면 또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보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되고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밤을 새야 되고 또 교수님들한테 꾸중도 들어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시기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말 100% 성공이 아닌 그런 실패라든지 실망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프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밑바닥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이것이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런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라나츠이가 인생은 학교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보다 좋은 교사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참 진부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강의를 듣다 보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자주 듣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오늘 좀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한테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그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하고요. 그 로봇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요. 어떤 로봇이냐 하면 고층 건물, 아파트라든지 혹은 발전소의 높은 굴뚝들 이런데 사람이 지금까지는 밧줄을 타고 도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0명 이상씩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 산업 건설 현장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벽을 타고 다니면서 페인트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이런 로봇을 제가 만들고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를 좀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원래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현수막 출력업을 했습니다. 광고업이죠. 그래서 그 현수막을 출력을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붙이고 걸어주면 내가 묵고 살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현수막 출력 기계, 중고 현수막 출력 기계를 샀습니다. 500만 원짜리를 제가
뭐 5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사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현수막 출력을 할 수 있는 툴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또 코렐드로라든지 이런 것들 배워서 현수막을 찍었어요. 제 첫 번째 사업의 현수막 사업의 첫 번째 작품이 이렇게 1m에 한 90cm 정도 되는 현수막인데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게 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첫 번째 작품인데 이 첫 번째 작품 30장을 찍어서 거리에 걸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사실 이게 뭐 남을 신나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좀 슬펐지만 근데 영업을 하면 되겠구나. 현수막을 찍으면 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겨나서 열심히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영업을 하러 다녔고 그 영업을 하러 다녔는 과정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수백 장씩 찍어서 거리에도 붙이고 건물에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던 어느 날 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입주자 점검의 날 현수막을 걸어달라 해서 제가 그 입주자 점검의 날 현수막을 파가지고 그 현장을 갔었어요. 가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광경을 봤는가 하면 이 슬라이드와 같이 사람이 밧줄 타고 아파트를 도색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1동, 102동 뭐 이게 그 회사가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만 뭐 땡땡땡 회사 이런 마크를 로고를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밧줄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했느냐면 왜 저렇게 위험하게 밧줄을 타나 현수막을 이거 현수막 찍는 프린트를 붙이면 되지. 이 생각에서 로봇 프린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소개하신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것도 지방에 있는 한 이름도 없는 별로 없는 그런 지방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인데 지금은 로봇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냐? 물론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 초극 긍정의 마인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는 뭐냐면, 긍정의 생각은 뭐냐면, 저는 실제로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아니,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긍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극긍정은 뭐냐면, 잘 된다. 되고 있다. 된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설명하면 극긍정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극긍정은 뭐냐면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됐다. 이미 다 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면 분명히 된다. 이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봇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현수막 찍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탕이 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저는 됐다. 최소한 된다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벽에 부딪힐 때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된다라는 생각, 최소한 된다라는 생각은 꼭 하시고 그렇게 자기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좀 가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왕에 가질 것 같으면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수막 기계 500만 원짜리 들고 중고 현수막 기계인데 500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계약금만 주고 들어와서 물론 이제 현수막 찍어서 다 갚았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도장업 그러니까 도장시장이 도색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매년 거기 한 30% 정도를 저는 가지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꿈이 있고요. 전 세계 시장은 한 900조 원 정도 되는 도장시장이 있습니다. 매년. 근데 여기에 저도 또 30%를 우리가 가지자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현수막 찍던 사람이 세계 시장에 한 300조 원 정도의 도장시장을 석권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는 미리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카이스트 총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카이스트가 MIT를 넘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지금은 로봇을 하고 세계적인 회사를 꿈꾸고 있고, 뭐 미국도 법인이 있고 싱가포르도 법인이 있습니다만, 카이스트가 MIT를 넘어간다는 꿈을 꾸고 된다,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고 넘어간다, 아니다, 넘어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왜 되느냐 하면요, 내 같은 사람도 됐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하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큰 꿈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꿈을 꿀 것이면 큰 꿈이고, 또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무모한 꿈을 좀 꿔라.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R&D 과제 발표, 국가 과제 발표를 하러도 많이 다니고, 또 투자 유치를 하러도 다니고, 해외에 가서 외국인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만나면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로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길게 답 안 해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해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북선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되묻으면 이수신 장군이 만들었다죠.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비고 가지치고 대패질하고 해서 거북선 만들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수신 장군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꿈을 꾸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이런 꿈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사람들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좀 꿈을 여러분들이 꿨으면 좋겠어요. 무모한 꿈.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누가 이 철갑선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이수신 장군이 만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누가 그거를 동조하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같이 만들어 보자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수신 장군 혼자 큰 꿈을 가지고, 무모한 꿈을 가지고 일본을 이기겠다는, 왜군을 이기겠다는 그런 꿈 하나로 그냥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꿈이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이 첫 번째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이 사람이 이제 전구를 들고 있습니다. 전구를 들고 있고, 이 사람이 뭐 자료에 의하면 전구를 발명하는데 147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전구를 몇 번 만에 만들었냐면 148번째 도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147번을 실패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영어도 나오네요. Heavier than air flying machines are impossible 이라고. 공기보다 무거운 게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 만에 성공했느냐? 숫자 나옵니다. 805 버치. 805번을 실패했는데 806번째 비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그러면 805번 실패하고 806번째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느냐?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한 번 도전하거나 두 번 도전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은 3번 정도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디슨 147번 실패하고 148번째 도전한 이 라이트 형제가 805번을 실패하고 806번째 도전해서
성공한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된다 싶을더라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하고 5년 정도 이렇게 국가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지만 저는 카이스트를 믿었고 된다라고도 믿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외비 극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간에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도전과 또 실패, 좌절, 절망이 있었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물론 또 여기에 이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모 교수님인데 그분이 또 도전하라 하고 또 도전하라 하고 이렇게도 해보라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결국에는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제라든지 공부라든지 또 연구라든지 뭐든지 하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 힘들 때 실패에 가깝다라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더 이런 사례들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이 있어야 도전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도전하는데 어떨 때는 도전하다 보면 정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도전하려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놔두고 버티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더라.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막의 모래폭풍 같은 이런 현실에 맞닥뜨릴 때는 도전을 하되 한번 잠시 멈춰서 자세를 낮추고 이 환란이 이 고통이 좀 지나가도록 잠시 이런 멈추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더라. 이거는 뭐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런 과정도 필요하더라. 이런 지혜도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 여기까지 드리는 말씀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었죠. 연결이 되었고 어쨌거나 한 번만에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되는 거는 또 한 번만에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 분명히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 강영호 박사님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띄워놨는데요. 이분 스토리가 참 구구절절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입니다. 14살 때 시력을 잃었거든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자기를 돌보던 누나가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뭐 바느질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 세 동생들을 키웠는데 이 누나마저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용호 박사가 시력이 잃은 그 14살의 그 형편으로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고 그래서 또 어떤 좋은 부인, 뭐 부인을 만나게 됐으면 그 봉사 와서 자원봉사 와서 이 강용우라는 학생하고 만나게 돼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유학 가서 나중에는 이 백악관의 장애인 무슨 보좌관까지 이렇게 지내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황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이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누나가 죽고 하는 이런 아픔들이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어떤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 정부에 가서 그런 고위직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 거고, 지금 그 아들들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 제가 책은 읽었습니다만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방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니까 뭐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과정을 겪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기가 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할게요. 저는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을 찍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현수막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찍어서 아파트에 가서 현수막 걸어주러 가다 보니까 왜 저렇게 위험하게 밧줄 타고 도색을 하느냐, 프린트를 저거 붙이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이 로봇 프린트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보육센터,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10평에서 사진과 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이 로봇 프린터가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는 창업 초기 과제들이 많잖아요. 정부 지원 과제들을 이렇게 지원하러 가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프린터를 만들겠다 말이냐, 로봇을 만들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제가 뭐 이수진 장군 얘기도 했고 정주영 회장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제 돌이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마 엔지니어가 됐든지 아니면 박사 정도가 됐든지 했으면 제가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고 프린팅에 대한 기술도 물어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박사님들 혹은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결론을 내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이거 안 풀리면 이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혹은 자기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그분도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몰랐으니까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로봇을 처음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밤에 운동하러 나오던 시민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보면서 탄성을 자아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제가 또 뭐 벤처 투자에 투자 유치를 할 때라든지 조달 계약을 할 때라든지 건설 신기술을 할 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보면 어쨌거나 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저도 로봇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걸 적용하고 또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기능의 로봇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고요. 또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도 좀 관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H대학, 또 K대학, 또 I대학, 이 대학들은 뭐 카이스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이고 좋은 대학들입니다. 거기에 교수들하고 국가연구원들하고 37명의 박사들이 투입이 되고 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지금은 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가 과제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폐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고 박사님들이 좋은 이론, 좋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이 박사들은 아파트 옥상에 안 올라가 봤어요. 아파트 옥상에 가서 밧줄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매년 5년짜리 과제인데 매년 와서 야 이런 것도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술도 접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마다 그 기술을 접목하고 그 기술을 또 개발해서 또 붙이고 했어요. 근데 다 만들어서 절대로 아파트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기계가 공룡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아파트 현장에 가면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공사가 또 한참 진행될 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너무 큰 기계가 그 현장에서 옮겨 다닐 수도 없는 기계, 또 그 기계가 벽에 붙기 위해서는 옥상에 그 기계보다 5배 무거운 또 기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기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기계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 200kg밖에 안 되니까 그냥 사람 뭐 장정이 2~3명이 들면 그냥 얼마든지 들고 옮겨갈 수 있는 기계니까 지금 현장에서 잘 상용화되어서 스며지고 있는 거고, 이 사례가 뭐냐 하면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현장이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겪었던 그런 절망, 어떤 그 낙심, 어떤 그런 실패, 이런 또 밑바탕이 되는 이런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론만 가지고 성공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산업의 현장들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런 산업의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공부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정말 만들어졌을 때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여기 학교에 어떤 교수님,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 그런 이 소재가, 신소재가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하고 과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했을 때 얼마만큼 시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한테서 좋은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영상을 짧게 영상을 하나 보면서 회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에서 세로 공유를 가야 되죠. 학생들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까? 전체 전체 화면. 이거 전체 화면이고. 지금 보이나요? 밑에 같잖아. 안 들려도 괜찮아요.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나라의 한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좀 꺼야 되죠. 어디서 유튜브가 켜졌지? 제가 학생이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것도 꺼주세요 그냥. 독도 예, 이것도 한번 잠시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 보여줄까? 예. 예. 틀어주세요. 제가 이게 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영상은 울릉도에 있는 한 아파트 벽에 독도하고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이게 언제쯤 그렸느냐면 그때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이렇게 함부로 막 침범했었고 또 일본에서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말 많은 LH에다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 아파트에다가 아예 이 독도와 태극기를 그리자라는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뭐 언론에서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앞에서 보신 그 내용은 발전소 내부에 그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부의 온도가 한 50도 정도 돼요. 50도 정도 되고 이제 상식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기후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5도씨 이상, 영상 5도씨 이상이거나 아니면 30도씨 이하일 때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원래 기술적으로도 원래 그게 상식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50도 이상에서 작업을 했다는 게 우리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표현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린트를 가지고 저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들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할 때 평창올림픽의 주경기장 또 뭐 여러 경기장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 나중에 로봇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영하 22도 정도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였는데 액체로 된 그 페인트가 분사되면 다 얼어버리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들은 기술을 잘 접목을 해서 그 경기장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벽화를 다 그렸다. 그리고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 딴 스켈레톤 같은 경기장은 그냥 아주 어두침침한 터널을 한 200m를 통과해야 그 스켈레톤 슬매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윤성빈 선수가 그 수십 번 이렇게 연습을 하러 다니는 그 길에 우리가 아주 벽화를 멋있게 그려줘서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기여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회사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작지만요. 우리가 큰 꿈을 꾸고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이게 평창올림픽 때 얘기입니다. 평창올림픽 저기 경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요. 저희들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일도 했지만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들은 겨울에 공사가 많이 없습니다. 겨울에 공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바쁘지 않아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직원들이 휴가를 뭐 짧게는 보름, 길게는 뭐 한 달씩 가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놀 때 놀자라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근데 일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주일날은 교회 가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토요일날 일을 하고요. 또 토요일날 일하는 친구들은 또 주일날 놀고요. 이렇게 그걸 뭐 위에 경영진에서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바쁘다 뭐 다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성공이 제가 여기까지 왔는 거 또 이 성공이 좀 유지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그걸 이제 어떤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을 때 또 혹은 또 더 크게 발전을 하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태도 중에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가 70이 안 돼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키 크기도 겸손하고 눈도 지금 이렇게 작습니다. 눈이 작고 사실은 제가 이제 노안이 왔어요. 근데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왜 제가 안경을 안 쓰느냐면 콧대가 없어요. 그래서 안경을 좀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경도 안 쓴다 이 말이죠. 강의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금방스럽게 넥타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했느냐면 목이 너무 짧아서 넥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굉장히 겸손하다 보니까 뭐 국가기관에 혹은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더라. 실질적으로 뭐 외모만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겸손해야 된다. 이게 외모뿐만 아니고 마음도 태도도 겸손해야 이 성공이 혹은 또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그것이 유지가 된다. 혹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겸손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이스트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또 앞으로 MIT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꿈을 꾸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야 진짜 존경받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그걸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오래 여러분들한테 옆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꼭 겸손하게 태도를 유지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고 좋은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 8일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이제 잡혀가고 이런 법이거든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사고 나면 잡혀가니까 밧줄 타고 도색, 우리 말고는 다 밧줄 타고 도색합니다. 이렇게 밧줄 타고 도색하다 떨어지면 사고 나면 죽습니다. 뭐 20층, 30층에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대표이사가 잡아가니까 그런 대기업 대표이사들이 감옥 가기 싫어해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다 해결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되거든. 감옥 가기 싫어하니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이렇게 사회 제도가 바뀌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저는 힘이 없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좀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면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한우갈비짝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명절, 설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럴 때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돈도 없지만 그 높은 사람들 혹은 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추석 때 명절 때 보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100만 원짜리 보내봐야 표시 나겠어요. 물론 뭐 김영란법 때문에 덜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2월 달쯤 뭐 겨울에는 그냥 뭐 남해 예를 들어서 석화 한 자루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봐야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남해 갔던 김에 돌산 갓김치 사가지고 또 보내고 보면은 딸기 고령에 우리 고향 우리 이제 경북에 고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딸기도 보내고 또 여름 되면 뭐 또 참외도 성주 참외도 보내고 또 포도도 보내고 또 가을 되면 사과도 보내고 자두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이렇게 해요.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잊어버리만 할 때 평소에 이렇게 보내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기억하시니까 로봇 프린트에 뭐가 되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그 로봇 프린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응원들을, 격려들을 해주시더라.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려거든 평소에 하시면 좋다. 인맥 관리도 평소에 하시면 좋다. 명절 때 이럴 때 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면 좋다는 이런 팁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이 제목이요 실패가 기적의 신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 이야기였고요. 하여튼 뭐 제 이야기뿐만 아니겠죠. 다른 분들도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한 개만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천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또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 여기까지는 뭐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냐?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을 거예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절박할 거예요. 왜냐? 과제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교수님은 뭐라하지, 어찌기나 기한은 있지. 절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즐기는 사람,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알잖아요. 그죠? 절박한 그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다. 제가 문제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제 휴대폰 번호로 카이스트에 뭐 누구라고 밝히고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서울대 학생들한테는 제가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카이스트 학생들한테도 상품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이 제 마지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상품권을 보내드리는데, 절박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제 전화번호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정답 맞히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드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서울대에 강의하고 왔는데 서울대 학생들하고 이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정답의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힌 사람들이 있어요?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데 서울대에서요? 36명이 강의 들었는데 4명이 맞췄어요. 4명이 맞췄어요. 한 10% 정도 맞췄는데,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천재를 이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 절박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문제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저는 신종불량자, 실패자, 자살도 시도해보고 정말 부정적인 단어가 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천재 같은 여러분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물론 현수막 찍는 거는 2004년도부터 했고요. 그때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못해서 제 집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했고, 어쨌거나 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0년 12월입니다. 그때 이렇게 법인 창업, 로보프린트라는 법인 창업을 했습니다. 10평짜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을 했고요. 혼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12년도에는 30평 창고로 옮겼고, 14년도에는 80평짜리 창고로 사세 확장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15년도에는 160평짜리 로봇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들어갔고, 18년도에 산 전평이 좀 더 되는 땅을 이제 사서 공장을 지었고, 2019년 5월 달에 이 공장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공장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 근교에 있는 산업단지에 이 땅을 사서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고, 어떻게나 그랬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들 기업 가치가 이제 300억 정도 됐어요. 300억 정도인데, 이게 한 3년, 5년 지나면 3천억 3조도 저희는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좀 개념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또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 쪽에 이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아프리카 쪽에 이제 보건소를 이제 구축도 하고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우리 로봇프린트라는 이름에 RP
로봇 for people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 기업이 된다는 게 우리 회사의 이제 어떤 목표입니다. 목표라서 또 우리 회사가 로봇으로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생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소셜 마케팅을 이루어 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예. 원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이 아프리카, 여기는 토고인데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거쳐서 또 토고를 갔다가 또 이렇게 왔죠. 오고 난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은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도 가야 되고 싱가포르도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가고 있어서 답답하긴 답답한데 이 코로나도 곧 끝나겠죠. 곧 끝나겠고 곧 끝나면 로봇 프린트도 엄청나게 높이 비상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신다고 연구하신다고 엄청나게 고생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포기할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버티시고 진짜 힘들 때는 버티시고요. 제자리에 있어서 안 그러면 된다라고 믿고 도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카이스트가 MIT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MIT를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만 꿈꾸지 마시고 그냥 학교 전체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총장님 말씀하셨다니까 MIT를 넘어가는 카이스트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 와닿는 재밌는 강연 해주신 박정규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사과정 이재희 학생이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미천이라든지 사업 수익이 0원 혹은 손해일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요? 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을 하면 돈이 제일 문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신용불량자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없을까? 혹은 돈을 뭔가 투자를 해주는 제도가 없을까를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끝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창업 자금 지원 제도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12명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이 자본을 지원을 받아서 이 로봇 프린터의 초기 모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뭐 가정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뭘 했느냐면 푸드킥을 했습니다. 푸드킥. 이게 뭐냐면 음식 배달, 오토파이로 음식 배달하는 일을 해서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딸내미 이제 학원도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는데 또 아빠다 보니까 자랑을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 광고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HS 에드라는 우리나라 3대 광고 회사의 미국 법인에 얼마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 해서 좀 자랑스럽고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박정규 대표이사님 번호 다들 저장하셔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서울대학교는 한 4% 좀 안 되는 10%. 10% 정도는 4명 정도가 정답 맞췄다고 하는데 카이스트가 서울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답 많이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장해 주세요, 지금.
네, 그리고 권형신 석사과정 학생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아파트 벽을 칠하는 로봇 프린터 개발 이후 최근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기존의 로봇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로봇의 라인업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고, 하나는 아파트 벽 같은데 이제 색칠을 하는 로봇이고, 또 하나는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는 밀폐된 공간에 아주 유독한 페인트인 폴리우레아라는 페인트를 바르는 그 로봇인데,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공장의 지하에 보면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폐수 처리장이 밀폐되어 있고, 그 폐수 처리장의 격벽을 폐수가 다른 그 공간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페인트라 이제 그 페인트 종류가 폴리우레아라는 아주 유독한 페인트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30분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그 페인트를 바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로봇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청소하는 로봇을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AR 증강현실까지 이제 지금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트봇이라는 벽화를 그리는 로봇이 그림을 그린 벽화에다가 휴대폰을 대면 이 그림이 누가 그렸고, 이거의 작가는 누구고, 작품의 어떤 뭐 사조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라는 사람이 작품 설명을 하듯이, 이게 도슨트 필요 없이 휴대폰을 비추면 AR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은 접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이원재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훌륭한 기술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900조 시장에 세계에서 또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난 그런 마켓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려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구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기술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 맨날 따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떻게 뭐 비슷하게 하려고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글로벌 사업화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 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네트워크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이 그걸 또 뭐 마케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한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분이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 법인도 만들게 됐고, 그 미국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싱가포르 법인도 만들어졌고, 싱가포르에서도 좋은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화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들에 대한 이런 분석 혹은 또 대비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 벽화를 그린다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그려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에 작가들하고 많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아트봇이라는 로봇이 우리는 미술가들의 붓이다라고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언젠가는 따라잡힌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지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특허는 다 지금 뭐 출원해서 등록시켜서 방언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사례 있잖아요. 애플과 삼성의 어떤 그런 특허 분쟁, 요번에도 뭐 LG와 SK의 어떤 그런 특허 분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이태규 학생도 올려줬는데요. 그 전에 아까 질문했던 권영신 학생이 답변 감사드린다고 관련된 소식을 또 나중에 뉴스 기사 같은 곳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웃으면서 네,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태규 학생이 또 질문해줬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로봇 프린트의 수익 모델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봇을 제작하여 기존의 페인트 업자들에게 대여 혹은 판매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기존 페인트공을 모두 대체하여 벽면 페인팅까지 용역하는 것인가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구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는 우리 장비를 렌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도장업의 좀 구조가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공사를 또 시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지금은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 구조다 보니, 시장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저희들 로봇을 이런 대여를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또 대리점을 모았습니다. 아무한테나 이걸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리점들한테, 우리한테 기술료를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렌트를 할 그런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밧줄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 벽에 있는 101동이라든지 102동 혹은 또 그 마크를 그리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픽공이라고 합니다. 그건 도색공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픽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3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로 대체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바줄 타는 이런 외벽에서 바줄 타는 그 도색공들은 어쨌거나 향후 장기적으로는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페인팅에서부터 뭐 증강 형실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기계 하시는 분들, 소재하시는 분들, 뭐, 실제로 현업에 뛰고 계신 분들부터 법률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사님이랑 잘 맞는 좋은 사람들 를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주로 어떤 면을 많이 보고 함께 일을 하시려 결정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저희들이 뭐 로봇 회사이고 또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데 또 물론 또 AR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뭐 소프트웨어 당연히 개발해야 되고, 하드웨어 설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AR도 당연히 또 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업무 범위가 다른데, 우리가 신입을 뽑을 때는 사실은 이게 우리 회사의 자신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착한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이미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또 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우리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을 뽑습니다. 착한 사람을 뽑아서 문제없이 잘 융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재를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삶의 지혜에서부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마음 와닿는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박정규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학과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